거지. 돌아와서 지금 미국에다 요구하는 게 야 내놔라. 그 지금 이번 쿠데타 배경을 내놔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 터키 쿠데타의 배경이 귀엔인가? 터키 사람 중인데 이 사람이 98년도인가 미국으로 망명을 한 거야. 미국의 건강차 갔다가 거기서 그냥 눌러 앉아 있었던 사람이야. 귀엔인가 그 이름 좀 찾아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98년도에 미국에 가서 거기서 지금까지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얘가 지금 이 쿠데타의 배후다. 굴렌? 그래서 이 쿠데타의 배우니까 얘를 내놔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오바마가 얘를 줄지 말지 그걸 이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까지 터키에는 이제까지 이 터키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쿠데타가 4번 있었다는 거야. 이번 거 말고 그 전에 60년, 그 다음 1960년, 1971년, 1980년, 1997년. 그래서 1997년에 마지막 쿠데타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터키에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냐.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터키라는 나라가 또 반도야. 반도 국가의 국민들이 어떤 성격이냐. 굉장히 소문에 민감하고, 그 다음에 이해 계산이 빠르고, 그러면서, 권력의 흐름에 민감해. 그러면서도 이 머리가 좋고, 그러면서도 열정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워낙 이 반도는 언제나 침탈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그 침탈을 당한 상황에서 이기려면 목소리가 커야 돼. 그래서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한반도 사람들 성격이 비슷해. 이런 성격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터키인들도 그런 성격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에 뭐가 있냐. 이런 반도 국가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또 독재자를 좋아해. 막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것보다 뭔가 이렇게 강한 카리스마 있는 걸 또 좋아하는 거야. 지네들이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목소리가 큰 사람들은 어떤 카리스마 있는 정치인들도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터키의 정치인들이 매번 봐봐. 60년, 71년, 80년, 97년, 10년에 한 번 주기였던 거야. 이게 뭐냐? 결국 어떤 자가 권력을 잡으면 처음엔 잘하려고 그랬는데 한 10년 썩은 거지. 그럼 확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한 10년 썩어 들어가면 또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래서 3번의 쿠데타가 60년, 71년, 80년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그 권력이 97년까지 유지된 거야. 17년. 길었어. 그 17년 동안 유지됐다는 건 이 97년 쿠데타 이전 세력이 나름 그 나라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얘기잖아. 그 체계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10년 만에 일어나야 될 쿠데타가 안 일어났다는 얘기야. 그런데 97년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장악한 세력이 지금의 대통령 세력이야. 걔네들이 지금 잡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굴렌이라고 미국에 망명한 애가 98년에 망명했다는 얘기는 뭐냐? 바로 그 전 세력이라는 얘기지. 80년부터 97년까지 터키를 지배했던 애가 미국에 망명가 있는 애고 지금의 대통령이 98년에 집권한 세력이 2001년인가에 얘가 이제 무슨 총리가 된대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13년째 터키를 장악하고 있는 애인 거야. 터키가 원래는 11년 동안은 총리로 있다가 15년? 14년인가에 대통령이 돼. 그러니까 14년에 자기가 총리로 있을 때 그때 이제 모든 권력을 대통령에게 몰아줘야 된다.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뻥을 깐 다음에 대통령 제도를 만든 거야. 그리고 지가 대통령이 출마한 거야. 터키판 박정희지. 자기가 대통령으로 출마를 해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2년 동안 한 짓이 뭐냐면 자기를 비판하는 언론사들을 나라에서 사들인 다음에 폐간시켜버리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저항하는 언론인들 100몇십 명을 감옥에 가둔 거야. 그래서 지금 터키가 언론의 자유가 사라진 나라가 된 거야. 터키박이죠, 터키박. 예. 그래가지고 지금 터키의 대통령이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터키의 국민들의 불만이 드세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터키에 계속 테러가 일어난 거야. 느낌이 딱 오지? 독재자가 지배한 나라는 테러가 일어나게 돼 있어. 무능한 독재자가 집권을 하면 그 나라의 테러가 빗발치게 돼 있어. 왜? 테러가 일어나야 테러 공포를 팔아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이 실패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딱 눈치 봐가지고 우리는 지금의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래서 발을 뺀 거죠. 그러니까 굴렌 내놔. 이렇게 얘기가 된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막 이제 프랑스의 니스 테러,
그 다음에 터키 쿠데타 한 방에 이해가 딱 되죠? 예. 그들의 역사적인 경제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나니까 한 방에 이해가 딱 되죠. 그러니까 이제 1%의 금융자본이 지금 하는 짓거리가 뭐냐면 세계적으로 무능한 프랑스 대통령이나 터키 대통령이나 러시아의 푸틴이나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영국의 카메론이나 이런 쓰잘데기 없는 애들을 미국의 저기 트럼프나 어디 또 한 명 있는데 다권 보호 차원에서 얘기하지 않겠어. 좌우지간 이제 그렇게 모자란 하자가 있는 애들을 집권을 하게 하는 거야. 언론의 힘을 통해서, 언론의 힘을 통해서 하자가 있는 자들을 전부 다 최고 대빵으로 세워놓는 거야. 그래놓고 걔네들한테 끊임없이 놀러 다니라고 그래. 막 물란하게 놀아라. 막 온갖 지랄 다 하게 해주는 거야. 그 대신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정책만 하면 돼. 가령 사드 배치 같은. 사드 배치 같은. 무능한 권력자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막 밀어서 대통령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걔네들한테 뭘 시키는 거야. 온갖 스캔들을 막 일으키고 놀게 해. 평상시 일도 안 해. 어디서 뭐 했는지 알 수가 없어. 뭐 했냐고 물어보면 사생활이라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지랄 연병을. 내가 누구라고 딱 집어서 얘기는 안 했는데. 딱 집어서 얘기는 안 했는데 그런 식으로 평상시 아무 일도 안 하고 자빠졌다가 뻑 하면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때때워서 지어있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미친 짓거리를 하는 거야.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말 안 들으면 막 언론에서 까. 막 언론에서 까. 그럼 언론에서 깐 다음에 그리고 나서 갑자기 사드를 배치한다든가 미친 짓거리를 하나씩 해줘. 그러면 갑자기 지지율이 올라갔다. 자, 여러분. 사드를 배치해갖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대. 자, 제가 작년인가 그 얘기했죠. 예. 일단 언론에서 디립다 박근혜를 깐다. 그러면 박근혜가 규제 완화라든가 대기업을 위해서 뭔가 하나 한다. 그리고 나면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기사가 나온다. 그지? 그런 얘기 내가 작년에 했잖아. 언제인지 한번 찾아봐봐. 내가 작년에 여러 번 했어.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리얼 구라. 제가 지난 일요일날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주중에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뻥이 나오면 그리고 찬성이 높아진다라거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게 다 개뻥이다. 그런 얘기 했잖아. 여론조사란 이름의 조작? 예. 지금 쟤네가 할 말이 없으니까 계속 여론조사로 TK 지역은 사드 찬성이 높다. 로데이터 까봐. 못 가. 아니 성주에서 자 여러분 지금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성주를 포함한 TK 지역에서 사드 찬성이 높다라고 그랬어요.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55% 반대가 35%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죠? 자 그게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드 반대하는 사람들 숫자보다 사드 찬성 집회에 사람 많이 와야 되죠. 어저께 집회도 하던데 어떻게 사드 찬성 집회에 사람들 많이 왔던가요? 자, 이 여론조사가 맞으려면, 이 사드의 찬반 여론조사가 맞으려면, 반대하는 집회의 사람 숫자와 찬성하는 집회의 사람 숫자를 비교해보면 돼요. 어땠어요? 반대하는 사람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찬성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잖아. 그죠? 반대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모였는데, 찬성한 사람은 20명도 못 셌어. 그죠? 20명이 안 됐지. 자, 결국은 뭐야? 지금 여론조사가 맞단 얘기야? 틀린단 얘기야? 예. 반대하는 사람은 수천 명인데, 찬성하는 사람은 20명도 안 돼. 이건 뭘 의미하는 거야? 결국, 갤럽이나 리얼미터나 둘 다 거짓말 했다는 거죠. 자, 무엇보다 이 사드의 이 레이더 문제, 내가 그랬잖아. 이 사드 문제가 이 경북 사람들의 심기를 뒤집어 놓을 거다. 왜? 이게 이 레이더는요. 북쪽을 향해서 지금 레이더가 움직인다는 얘기야. 그러면 성주 북쪽에 있는 모든 경북이 위험한 거야. 전자파에 노출된다는 거야. 그렇잖아. 원래 바다여야 되는데 성주 북쪽에 있는 모든 사람이 레이더에 배치 200km짜리 레이더를 쏘고 있는 뭐 사실 200km 더 넘을 거 아니야. 원래 2000km짜리 레이더 기능이잖아. 그 레이더에 노출되어 있는 북쪽 사람들은 다 위험한 거거든. 그러니까 성주 북쪽에 있는 사람들의 땅값을 전부 다 위협받는 상황이야.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경북에서 사드 찬성 비율이 높을 수가 없어. 거기다가 지금 이 TK 경북 지역이 어떤 마음이냐? 지난번에 박근혜가 그 뭘로 한 번 또 사람 갖고 놀았어. 대구공항. 대구공항을 제2국제공항으로 만들어준다고 뻥을 깠잖아요. 대구공항을 이정해내서 대대적인 제2국제공항을 만들어준다고 뻥을 까면서 대통령 선거를 해놓고 얼마 전에 저기 김해공항을 확장한다라고 어이없는 결과를 내렸잖아. 그걸로 지금 열 받을 대로 받아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공항 대신 사드 받아라 이런 거야. 지금 TK 지역의 민심 내가 볼 때 찬반이 박근혜 찬성 사드 찬성 35 반대 55야. 내가 볼 때 지금 경북 지역의 민심이 찬성 35 반대 55 반대야. 지금 정반대라니까. 이승만이 투표 결과 반대로 쓰듯이 지금 그 리얼미터하고 한국갤럽에서 지금 여론 조작하고 있다라고 봐. 제대로 된 여론이 아니다. 까라고. 누구한테 조사했는지 전화번호 까봐. 걔네 집에다 설치하면 될 거 아니야. 대구 경북 지역에서 찬성한 애가 누구냐고. 걔네 집에다 설치하면 될 거 아니야. 까봐. 못 갈걸? 로데이터가 내가 볼 때는 수상하다고 봐. 까보라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드의 찬성 여론이 더 높다라는 개구라를 치면서, 지금 개구라를 치면서 그 종편으로 찬성 여론이 높다 지금 세뇌를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 안 먹히는 것 같아. 자,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대구 경북 지역의 민심을 아는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의 민심이 찬성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높아요? 정말 55대 35로 찬성 55 반대 35예요? 지금 인체 유해도가 엄청 높죠. 자, 찬성이 높아요? 반대가 높아요? 자, 대구 경북 지역 분들 여러분 지역의 분위기를 한번 써보세요. 반대가 90 같은데 반대가 70 이상일 듯. 반대 90. 여기 대구. 자, 그러니까 지금 대구 경북이 정말 반대 95%. 그러니까 이제 반대 목소리가 더 크단 얘기야. 반대 목소리가 지금 더 크단 얘기고요. 반대가 90% 이상. 그래요. 그렇다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무엇보다 자, 우리 영상 하나 보고 갈까요? 이거 아닌데? 성주 딱 중심으로 해서 200km 뉴스예요? 딱 해갖고 여기가 다 방어 지역이 되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200km면 요격고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줄어들겠죠. 근데 이건 고고도 방어청이에요. 이게 무슨 사드가 무슨 순항미사일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지표면 이렇게 쭉 날아가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고도 40에서 150 사이에 그 사이에 날아오는 걸 맞춘다는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 40에서 150 되면 이게 이 거리는 지표상의 거리는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미사일이 이렇게 쭉 날아오다가 평택 딱 오면 이게 거기서 딱 해갖고 직각으로 이렇게 떨어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포물선으로 떨어져요. 포물선으로. 그죠? 사드의 최저 요격 고도인 40km는 뭐예요? 평택에 와서 형성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보다 한참 북쪽에서 된다는 거예요. 예? 수도권이나 한 휴전선 부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드는 근처로 못 가는 거예요. 유사시 예를 들면 남중국해에서 미국하고 중국이 붙었다. 중국은 뭘 하겠습니까? 이른바 항모킬러라고 불리는 동풍 21호로 이걸 가지고 이제 견제를 하려고 하겠죠. 근데 성주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가 이걸 탐지낸다. 그래서 이 정보를 이용해서 미국이 동풍 25호를 갖다가 유혹한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 국제법적으로 군사적인 적대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성주를 공격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한반도 유세시 한반도 전쟁 상황을 비가 내리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비는 옆에서 막 들이치고 있는데 이제 우산을 높이 쓰고 이제 비를 맞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인 거죠. 사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고고도 방어 체계입니다만 그거를 회피할 수 있는 그 고고도 밑으로 날아올 수 있는 북한의 투발성은 넘쳐나거든요.
훨씬 더 가격도 저렴하고 훨씬 더 무거운 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 게다가 사드까지 회피할 수 있는 그런 투발 수단이 있는데 북한이 뭐하러 고각으로 미사일을 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북한에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국민들이 안전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군사적인 뭐 상식으로 놓고 보더라도 설득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방어가 안 된다고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할 것 같습니까? 미국의 군사목합체가 제일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수도권 방어가 안 된다니까 대본에 하는 얘기가 나온 얘기가 그러면 제2의 사드 포대를 도입해야 된다. 혹은 패트리어트를 증강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결국 다 미국 이제 군수산업체들이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말 밀빠진 독에 물 붓듯이 국민 헬스만 낭비를 하게 되고 안 보더라도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을 연할 수 있는 것이죠. 전자파가 얼마나 유해한지, 안면거리가 어디까지인지 이건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이 운영하는 이제 엑스밴드 레이더들은 다 바다를 향해 있는 거거든요. 네, 바다를 향해 있는 상황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 주변 바다를 향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일본 주민들이 소음공해 그리고 자꾸 뭐 속에 메스 꽂거나 뭐 어지러움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게 전자파 때문인 건지 아닌지는 확실히 잘 모르는 거죠. 예. 그렇지만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고 700m 상공으로 전자파가 지나가도 그 밑에선 다 하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하는 아주 좀 이렇게 소리가 크지는 않지만 그런 소리가 항상 이렇게 들리게 된다고 하는 것은 뭐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것이고 100m를 안전 거리로 얘기한 거는 미국 문서에 따르면 100m 안으로 들어가면 화상을 입거나 뭐 내장이 파열되거나 이런 어떤 굉장히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긴 절대 출입 금지 구역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그 3.8km 지역까지는 통제받지 않는 이제 민간인들은 출입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군요. 예. 그럼 그만큼 이제 거기까지 유해성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육군 기본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거겠죠. 예.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국민들의 그 안전을 생각하는 정보라고 한다면 그게 맞는지 제대로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예.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뭐 미군이 얘기하니까 뭐 안전하다니까 뭐 안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그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노컷 뉴스의 영상이었고요. 네, 노컷 TV. 예. 다음 또 영상이 있어. 예, 이 또 같이 볼만한 영상. 네, 요거는 국민 TV 영상이네요. 외국에도 지금 국방장관이 알고 계신 지역 중에서 우리가 인구 밀집이 1.5km 안에 인구가 그만큼 많이 사는 국민의 30%가 사는 그런 지역에 개최한 지역이 있는지를 이게 군민들의 수준이 이 정도야. 외국은 지금 저 구암이라고 하는 한 군데에 거긴 비행장 끝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구암이 미국입니다. 예, 그래서 그건 비행장 끝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뒷봉을 깠어. 자, 괌에 설치된 사드가 인구 밀집 지역이다. 그러셨는데 저는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다녀와 봤습니다. 거기는 공군 비행장도 사드 배치되어 있는 지역과 4km 이상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앞쪽으로는 남태평양 바다고 뒤쪽으로는 민가가 없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1시간 동안 가는데 민가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전자파도 안전한데 왜 미군들은 그 안에 사람이 없고 성주 군민은 왜 인체에 아무런 유해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미군은 전자파 받으면 안 되고 성주 군민은 전자파도 된단 말입니까? 그건 납득이 안 갑니다. 제가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제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뭐 초보면 뭐 해외여행도 안 다니신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민가가 아예 없습니다. 방송 자체가 민가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 태어난 제 새끼들을 신혼복 마루타로 쓴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저희도 앤더슨 기지를 가봤고요. 그 앤더슨 기지의 특성상 그렇게 배치를 한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지역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70%가 산인데 왜 없습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저희가 70%가 산 아닙니까?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 뭐 의문을 오늘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말씀드린 걸로 충분히 이해를 못하실 수 있으니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자주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에요. 예.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성주 군민들을,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성주라는, 솔직히 내가 참외를 잘 안 먹기 때문에 성주 참외가 유명한지도 몰랐고, 성주 군민들의 수준을 내가 잘 몰랐어. 근데 이번 일을 딱 하는 걸 보니까, 예. 일반 국민들의 수준이 이만큼 발달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민구나 이런 박근혜 정부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언제냐 하면 40년 전 우리 국민 수준으로 보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40년 전에는요, 해외여행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그 냉전 체제였기 때문에 40년 전에 일반 국민들이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지네들이 해외 이야기를 뻥을 까면 그게 통했다니까. 근데 지금은 온 국민들이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하고 실시간으로 국제 뉴스를 보고 있단 말이야. 박근혜가 지가 몽골에서 FTA 5조 지랄하지 말라. 누가 그걸 믿어. 실시간으로 뉴스 확인이 되는데. 근데 아직도 얘네들은 40년 전에 지네들이 통치하던 그 시절의 사고에 멈춰있기 때문에 박근혜네 집 인테리어가 40년 전에 멈춰 있었다며. 박근혜 사고가 그 40년 전에 멈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근혜는 저렇게 얘기해도 국민들이 다 속을 줄 아는 거야. 이제 안 통한다니까. 안 통하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일이 어긋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내가 또 같이 보고 싶었던 뉴스가 뭐였냐면, 그 성주에서 있었던 전말, 성주에서 있었던, 예, 이거, 지금, 성주 군민들을, 무슨 뭐 외부 세력이라는 둥, 종북 좌파가 집결했다는 둥,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날 실시간 모습을 한번 같이 보고 가죠, 한번. 너도 예산도 이거 전부 쓰잖아 그래. 어디다 예고도 없이 없어서 지내래! 장관님, 거봐서 나와! 빨리 나와! 박근혜 뭐라 그랬어? 누가 찍어줬어? 내가! 우리가 찍어줘가 박근혜 만들었다! 사회봉사 빚내갖고 하는 심령을 안 하고! 지렛대까지 사람들 다 해주세요, 빨리! 나봐봐! 복다! 야! 총리님 안에 계십니다. 밀지 마라! 밀지 마라! 절대 밀면 안 돼! 혹시 여러분이 원하는 일정에 장관이 오겠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수긍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분들이 답을 줄 때까지
이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어 나간대. 야, 저 영상에 의경이 어디 나온다고 이 의경이 무슨 죄냐고 지랄들이야. 어? 지금 이 중계방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프레임이 2개가 돌아가고 있어. 데모하는 사람들 좌익 빨갱이라고 몰더니 지네들이 불이익을 당하니까 데모한다. 그러면서 지역 감정을 야기하는 조. 그 다음에 의경이 무슨 죄냐? 이런 썩을 놈들만 의경이 무슨 죄냐고 얘기한 놈들은 전부 다 강퇴야. 알아? 그 왜 강퇴냐고 물어본 달구지. 너도 그래서 강퇴야? 왜 강퇴냐? 의경이 무슨 죄냐? 여기 지금 의경이 어딨어? 누가 의경을 공격했어? 지금 총리 얘기하자는 거 아니야? 늘 시위하는 장면이 나오면 박근혜 정부가 잘못해서 국민이 시위한 장면이 나오면 의경이 무슨 죄냐? 요게 프레임이고 가동되는 이거 댓글 줘야.
국정원 새끼들 이거 하여튼 정신 못 차리고 아직까지도 댓글 쓰고 지랄 연병들이야. 잠깐만요. 일단 블랙리스트에 추가하고. 이지경이 났는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럼 이제 이 총리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한민구. 나오시라고. 다쳐. 물지 말고. 물고. 다칩니다. 먹어라. 다리 찍겠다고! 다리 찍겠어! 다리 찍겠다고! 그냥 막 밀고 가는 거야. 그냥 국민들을 그냥 밀어붙이는 거야. 사람이 깔리거나 말거나 지금 이제 막 출발하는 거야. 고추 일로.
어딜 건드립니까 지금? 방금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우리 망치부인 방송국에 가서 이 영상을 찾으시면 돼요. 황교안 총리 대화 거부한 후 탈출까지 전체 상황 8분짜리. 민중의 소리 한민구 장관 성주 탈출기. 예. 이렇게 해서 그 두 개의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이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자,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런데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뭐라고 보도하고 있어요? 어제 오늘 존나게 경북 주민 55%는 사드 찬성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하고 있지요. 이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굉장히 지금 반대 의견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드로는 수도권 방어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도권용 무기는 또 사와야 된대. 뭐 하는 짓거리냐고. 지금 국민들 복지 비용도 없는데 이런 미국이랑 중국이랑 힘싸움 하는데 우리가 왜 우리 돈을 몇조 원씩 뿌려야 되냐고. 그러면서 저기 뭐 미사일 방어 체계니 어쩌니 아까 노컷 뉴스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 나왔어요. 사드 배치되는 곳이 곧 쟤네들의 타겟이 된다고.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에 타겟이 되는데 어떤 미친놈이 그거를 좋다고 거기다 설치하라고 그러겠어. 무엇보다 여러분 지금 저 사드는요. 예. 지금 저 사드는 그 효과가 판명이 안 된 무기야. 지금 개발 중인 무기라고. 이게 지금 성능이 확보가 되지도 않은 무기를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한테 시비 걸려고 지금 미국이 설치하겠다. 결국 이게 사드 회사에 사드 만든 회사 주식값 때문에 저 지랄인 건데 그 지랄을 왜 하냐고. 그 지랄을 위해서 우리가 왜 마루타가 돼야 되냐고.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뒤집어진 몇 번이 가령 60년, 87년 특징이 있어. 뭐냐? 경상도가 일어나면 뒤집어져요. 80년은 왜 실패했냐? 호남에서만 일어났기 때문에 실패한 거야. 근데 경상도가 일어나면 60년에 4.19 혁명 됐죠? 그 다음에 87년에 60혁명도 부산 마산 지역 같이 했어요. 예. 지금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
부마 항쟁으로 결국은 저 박정희가 죽어나간 거 아니야. 경상도가 작심하면 세상이 바뀌거든요. 제가 볼 땐 지금 이 사드 문제로 경상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계기가 될 것 같아. 지금 저 공항 문제가 되게 컸어. 내가 볼 때는 이제 그 영남 신공항 이야기, 물론 이게 대선용으로 처음에는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대선용으로 표몰이를 시작했던 거야. 근데 얼마 전에 영남 신공항 쇼는 박근혜가 그걸로 문재인을 공격할 생각이었대. 야당에다가 덫을 놓으려고 그 영남 신공항 쇼를 했던 거야. 그러다가 결론은 이 영남 신공항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김해 확장으로 정리가 끝났잖아요. 김해 공항 확장하기로 한 거 노무현 때 결정이야. 노무현 때 이미 결정이 나 있었는데 그걸 이명박이 박근혜가 그걸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서 나라 꼴을 박살을 내놓은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두 번째 할 때 경북 민심이 막 들불처럼 올랐는데 거기다가 김해를 던진 거야. 이것도 이제 뭐 문재인한테, 그래서 그때 언론이 어떤 분위기였냐면 신공항 불똥 문재인에게 튀나? 이런 식의 기사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몰아갔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번 사드도 그래. 이번 사드를 왜 그러면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왜 저렇게 사드를 설치하려고 하냐. 무엇보다 지금 사드는 효용성도 확보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개발도 안 된 무기인데 저걸 기어이 우리 땅에다가 설치하려는 목적이 뭐냐 하면, 실제로는 이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하고 야권 특히 이제 더민주에서 당론으로 반대한다는 그 반응을 기대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공안몰이 지금 성주 군민들을요, 지금 좌익 빨갱이로 몰아가고 있는 거야. 저 사람들 박근혜 찍어준 사람들이에요. 전국에서 두 번째인가 첫 번째로 지지율이 높았던 사람들이야. 지금 그 사람들을 좌익 빨갱이로 몰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몇 사람이 있었대.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 그 사람들을 가지고 외부 세력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나머지 성주 군민들이 아닌 사람들 다 나가라. 그래서 성주 군민들을 고립해서 협박하고 이간질 시켜가지고 이제 그 무마시키려는 이제 작전인 것 같은데. 일단 이 사드 배치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뭐냐면 이걸로 공안 몰이를 시작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더민주가 덫에 안 걸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황교안이 저걸 왜 내려가냐고. 한민구만 내려가면 되지. 지금 박근혜가 몽골 가서 사진 찍은 거 봤어? 나라가 이 지경인데 지금 박근혜가 몽골 가가지고 반짝이 안경 쓰고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저쪽 보고 있는데 정면 보고서는 막 반짝이 안경 쓰고 놀다가 결국 이번에 또 모욕당했잖아. 정상들 사진 찍는데 박근혜하고 러시아만 또 빠졌다는 거야. 박근혜하고 러시아만 늦게 오라고 그러고 자기들끼리 사진 찍고 흩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세계 정상들도 같이 사진 찍고 싶지 않은 거야. 이게 워싱턴에서도 그랬잖아. 지난 봄에 워싱턴에서도 사진 찍을 때 푸틴하고 박근혜만 안 찍어줬어. 걔네 둘만 왕따 되고 나머지 찍고 흩어졌단 말이야. 이번에 지금 또 그런 거야. 첫 번째는 실수일 수 있지만 두 번째는 고의예요. 둘 다 똑같이 박근혜랑 러시아가 사진 못 찍었어. 이거는 한마디로 전 세계의 웃음거리인 거지. 예, 그 이유 조금 이따 한번 보기로 하고. 좌우지간 나는 이 성주 문제를 보면서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 사실 나도 성주를 가고 싶었어. 내가 성주를 가고 싶었는데 내가 만약에 지금 쉬는 시기가 아니었으면 나 성주 갔을 것 같아. 성주에 민심 파악하러 간다. 갔을 것 같아. 근데 내가 갔으면 나 같은 사람을 외부 세력이라 그래서 몰아가지고 공안몰이를 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내가 아파서 이번에 못 갔잖아. 난 이것도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을까 싶어. 내가 안 아팠으면 나 거기 성주 갔다고. 예. 그래서 이 사드의 문제점에 대해서 거기서 방송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아파서 못 갔는데 다행히 그러니까 지금 이걸 바깥에서 보게 된 거지. 내가 당사자로 몰려있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좌우지간 지금 쟤네들의 논리는 이 성주에서 이렇게 군민들이 반대하는 게 외부 세력의 이간질이다. 그런 지금 이제 유도를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어저께 그 찬성 집회를 해가지고 사드 찬성 집회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군민들이 사드를 찬성하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고 싶었는데 내가 볼 땐 실패한 것 같아.
사드 찬성 집회가 도리어 내가 볼 때는 철저히 실패를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사드 찬성 집회가 웬만큼 동원이 됐으면 이게 어떤 그 군민들의 의견이 아니라 외부 세력의 개입으로 군민들이 뭐 이간질 당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어제 그 어설픈 찬성 집회로 완전히 실패한 것 같아. 예. 예, 완전히 이제 실패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얘네들의 예상되는 그 언론 보도전은 이 계속해서 이제 성주 군민들은 원래 찬성이 높은데 반대하려는 외부 세력이 뭐 그 선동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 근데 내가 볼 땐 지금 이 영상들을 우리가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저 사람들을 외부인으로 몰아갈 수 없다. 저 사람들을 외부인으로 몰아가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서 이제 이 성주에서 외부 세력이 개입해서 민주노총 위원장 잡아넣듯이 어떤 뭐 한두 사람을 찍어가지고 외부 개입 세력이라고 이제 난동을 피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공안몰이를 해 나갈 것 같은데 이런 때일수록 성주 군민들이 힘을 내야 돼요. 그 일본인 어떤 사람이 그 인터뷰한 내용이 있더라고. 일본인인가? 그러면서 이 한번 배치되기 시작하면 여기 그냥 그 건설이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다. 그러니까 건설되기 전에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총리께 죄송, 외부인이 마이크 잡고 선동했다. 성주 투쟁위원장, 벌써 이런 기사가 났군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주 투쟁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외부인이 마이크 잡고 선동했다. 그런 지금 주장을 한다는 거죠. 예. 외부인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왔다. 시위꾼이 붙어서 군중 심리를 이용하고 있다. 앞으로 물리력을 동원할 일 없다. 군민들은 절차와 방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재복 투쟁위 공동위원장 이 사람이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예. 자, 외부인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왔다. 시위꾼이 붙어서 군중 심리를 이용하고 있다. 앞으로 물리력을 동원할 일은 없다. 군민들은 절차와 방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재복 공동위원장이 그 황교안 총리가 성주를 방문한 날 폭력 사태가 발생한 점에 대해 정말 이게 죄송할 일이냐고. 이 사람은 지금 투쟁위원장 자격이 있어 없어. 이게 총리한테 죄송할 일이야? 군민들한테 이 투쟁위원장이 죄송할 일이네. 이 사람 잘라야 되겠네. 이 공동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군민들은 절대로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 대책위를 투쟁위로 확대 개편하는 자리에서 성주 군민은 물리력으로 투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며 사드 배치로 생활터전을 이룰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감정이 격앙됐지만 앞으로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공동위원장은 이어 이번 폭력 사태에는 외부인에 개입한 것도 한 원인이라며 외부인은 오지 말라고 했지만 소위 시위꾼이 붙어서 순수한 농민의 군중심리를 이용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인인 사기 시위꾼이 마이크를 잡고 선동했지만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할 수 없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며칠 이내 서울에서 대규모 걸기대회를 열 예정인데 언론도 성주군민이 아닌 말씨가 다른 외부인과 인터뷰를 삼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공동위원장은 사드 배치 반대를 이기적으로 님비 현상으로 보거나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한 행동이라고 오해하는 언론이 있다며 순수한 성주군민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절차와 방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재검토해달라는 게 성주군민 투쟁위원회의 요구사항이라고 말했다. 백철현 군의원 공동위원장은 국방부를 방문했을 때 군사시설에도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환경영향평가 없이 성주로 사드를 배치한다는 결정을 한 점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백 공동위원장은 사드 배치 지역인 괌 견학에 대해서도 주민보다 언론에 먼저 흘린 것은 문제라며 이런 방식으로 괌 견학을 원하는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투쟁위 학부모에게 등교 거부 조퇴 등을 유도하지 말라고 요청했다며 학생이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자발적으로 부모와 함께 촛불문화제에 오는 경우에는 막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자, 이러면서 지금 이제 이 투쟁을 시작한 애들은 뭐 그 군수하고 군의회 의장하고 4일 단식했다고 병원에 실려가고 이거는 의지의 문제죠.
예, 사실 이제 그렇게 뭐 그다지 열심히 의지가 결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좌우지간 그래놓고 지금 형식적인 투쟁을 하다가 대충 접고 싶은 것 같은데, 이게 얘네들의 투쟁이 안 통하는, 얘네들의 주장이 안 통하는 건 이번 문제로 성주 군민들은 생활의 터전을 잃는 거예요. 이게 다른 문제랑 다르다니까. 사드나 한번 배치하면 이거 철거를 못하는 거 아니야. 철거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지금 이 성주 군민들은 생활의 터전을 잃는 거야. 근데 이거 성주 군민만의 문제가 아니야. 이걸 갖다가 또 외부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 이게 성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주 북쪽 사람들은 다 피해를 성주 북쪽 3.6km까지는 전부 위험지대잖아. 그럼 3.6km까지만 위험지대고 나머지도 전자파의 영향을 받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지역의 그 재산상, 건강상의 피해,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영구적으로 입게 되는 거야. 이건 어떻게 무슨 뭐 보상받고 떠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그 수십만을 다 어떻게 보상하고 떠나라고 할 거야. 그 지역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막 외부인의 적이라는 둥 이러면서 이념 대립으로 몰아가고, 무슨 이제 공안 통치에 어떤 뭐라 그러나, 빌미를 삼으려고 한다면,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대구, 경상도 사람들 전체를 반발하게 할 거다.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경북 분들의, 경상북도 분들의 그 여론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경북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참아줬다. 근데 지난번에 공항 문제, 신공항 장난질하고 말장난하고 이번 일이 겹치면서 제가 볼 때는 대대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죠? 예. 난 이거 경상도 사람들이 이걸 참을 리가 없다고 봐. 왜냐, 이 사람들의 고향을 잃는 문제이고 생활의 터전을 잃는 문제야. 예, 분개한 성주 군민들, 누가 외부 세력이란 말인가? 그렇죠. 이런 기사가 궁금했어요. 예, 지금 이재복이란 사람이 외부 세력이 침투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분개한 성주 군민들, 누가 외부 세력이란 말인가? 일부 언론, 황 총리 강금 보도와 이재복 위원장의 외부 세력 개입 주장에 황당. 이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후보지로 결정된 경북 성주군에 지난 15일 황교안 총리 일행이 다녀간 후 일부 언론과 일부 인사가 외부 세력이 주도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성주 군민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이재복 투쟁위원장은 위원장직에서 쫓겨났다. 그럼 그렇지. 총리님께 죄송하다. 그러니까 쫓겨나지. 예.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어요? 예. 저는 몰랐네요. 네. 황 총리와 한민구 국방장관 등은 이날 오던 사드 배치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했지만 분노한 주민들은 달걀과 물병, 소금 등을 던지며 강하게 항의했다. 결국 황 총리 일행은 설명회를 마치지 못하고 버스 안에서 6시간 이상 주민들과 대치하다가 서울로 돌아갔다. 이후 일부 언론을 통해 외부 세력이 황 총리 일행을 감금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종편이 또 이지랄 했겠죠? 이재복 상주 사드 배치 저지 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황교안 총리가 성주를 방문한 날 폭력 사태가 발생한 점에 대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외부 세력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폭력 사태에는 외부인이 개입한 것도 한 원인이라며 외부인은 오지 말라고 했지만 소위 시위꾼들이 붙어서 순수한 농민 군중의 심리를 이용한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앞으로 국민은 절대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이 어떤 근거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현재 전화를 받지 않고 잠적한 상태다. 황당 성주 군민, 외부 세력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 못 봤다. 네, 이 황교안이도 잠적하고 이재복 위원장도 잠적을 했군요. 이 위원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성주 군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주민들은 성주군 의회로
몰려와 누가 외부 세력이란 말이냐며 근거를 댈 것을 따져 물었고 일부 주민은 억울하다며 눈물까지 흘렸다. 노광희 군 의원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른다며 내가 군 의원이고 주민들의 얼굴을 아는데 외부 세력이라고 할 만한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다. 외부 세력이라면 경찰들이 오히려 외부 세력이 아니. 오케이. 예. 경찰이 오히려 외부 세력이 아니냐. 노 의원은 이어 이재복 위원장의 발언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투쟁이가 이 위원장에게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도록 했다며 이 위원장의 발언은 투쟁의 공식적인 내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투쟁위는 또 황교안 총리 방문 시 폭력 시위와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이재복 위원장의 외부 세력 개입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투쟁위원회는 투쟁위원회를 통해 원활한 설명회를 준비했으나 갑작스럽게 폭력 시위로 변질된 점과 기존의 촛불 집회나 국방부 항의 방미 시에도 질서를 유지했던 점을 생각할 때 6시간 30분 동안의 총리 일행과 국민의 대치 상황은 투쟁위원회의 당초 방향과 상관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외부 세력은 확인할 수 없으며 알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외부 세력은 일부 언론과 이재복 위원장의 근거 없는 발언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게 성주 군민들의 주장이다. 한편 사드 성주 배치 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200명이 참여하는 사드 배치 저지 투쟁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투쟁위원회가 200명이야? 집회 참가자가 200명이 아니라? 그 다음 촛불 집회와 상경 집회 등 다양한 대책 마련과 함께 법적 투쟁에도 나서기로 했다. 자, 중요한 건요. 자, 여러분,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해요. 예,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이 경북 도민들의 성주 군민들의 무시무시한 이 분노를 보여주고 있어요.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 당연한 거야. 그렇잖아. 이 초등학교 학생만 돼도 당연한 거. 초등학교 애한테 뭐 뺏거나 초등학교 애한테 불이익을 주면 초등학교 애들도 반발해요. 이건 당연히 군민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야. 그죠? 그럼 박근혜 정부는 왜 이랬을까? 왜 이런 문제를 터뜨렸지? 이유가 뭘까?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왜 박근혜 정부가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 이제 이 사드가 작년부터 얘기가 왔다 갔다 했어. 근데 이 사드 배치는 심중한 문제라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된다. 특히 외교부의 공식 입장, 공식적으로 이제 외교부에서 논의되던 내용이 뭐냐. 이게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사실은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가 고립시켜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 사드를 배치하는 순간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을 묶게 된다. 이게 하나로 묶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실제로 그동안 공들인 게 수포로 돌아가니까 사드 배치를 발표하면 안 된다라는 게 외교부의 입장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윤병세가 상심해가지고 저 강남에 쇼핑하러 갔다.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그 다음 국방부 장관도 지금 사후 수습을 하는 거지 국방부 장관의 결정도 아니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 결정은 누가 했냐? 박근혜가 갑자기 NSC라는 걸 소집해갖고 박근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몽골로 뜬 거야. 그러면 이게 이유가 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가 아니야. 지금 박근혜 정부가 지금 잘 생각해봐 우리. 이 사드 배치 전에 주요 이슈들. 자 정리해봅시다. 첫째 무슨 사건 있었어? 국정원에서 세월호에 400톤의 그 철근을 싣고 있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이 과적이 원인인데 특히 과적 중에 국정원이 주도했던 제주도 미군기지 건설용 철근을 그 기한 내에 배달해야 되기 때문에 뜨면 안 되는 시간에 배를 띄웠고 그게 결국 침몰 원인이 됐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세월호에 사후 수습을 못해서 304명이 죽었다라는 기존의 비판에다가 하나 덧붙여서 뭐냐 세월호 400톤의 철근이 결국 침몰 원인이라면 구조만 못한 게 아니라 침몰 책임도 정부에 있다. 매우 심각한 문제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거를 이제 지우려고 요즘 한참 띄우는 뉴스가 뭐냐 하면 JTBC에서 이준석이 정식 선장이었다. 그런 뉴스를 보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준석이 그동안 자기는 270만 원 받는 임시 선장이었다라고 주장했지만 이준석은 알고 보니까 정식 선장이었다. 중요한 뉴스 아니에요. 이준석이 그 정식 선장 지위를 갖고 있었어. 그러나 세월호 선장이 아니었다는 거잖아. 세월호 선장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걸 마치 정식 세월호 선장이었던 것처럼 맑게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큰 이슈인 것처럼 막 던지고 있는 거야.
이걸 또 망치 부인한테 막 전달을 해서 중요한 뉴스 아니라고. 이준석이 정식 선장이다 아니다 중요한 뉴스 아니야. 이건 논점과 본질을 흐리는 거라고. 이준석은 이 세월호의 청해진 해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맞아요. 실제로 세월호를 수입하는 거 결정하고 왔다 갔다 할 때부터 이준석의 역할이 있었던 얘기야. 지금 JTBC를 이용해가지고요, 이상한 물타기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이제 몇몇 세력이 이게 언제 나타났냐? 세월호 철근 400톤 뉴스 나온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야. 뭐냐? 옛날에 손석희 앵커가 거기 팽목항에서 방송했던 2014년 뉴스를 마치 지금 뉴스인 것처럼 막 퍼돌리거나 이준석 선장이 정식 선장이었다 이런 얘기가 막 중요한 뉴스인 것처럼 퍼돌리는 거야. 중요한 뉴스 아니라니까. 정말로 여러분 수천 톤급 배를 운행하는 정식 선장이면 연봉이 억대여야 정상이야. 400만 원을 받았다는 거는 정식 선장이라고 볼 수 없는 거라고. 이제까지 뭐 이준석이 자기는 뭐 비정규직이었고 뭐 임시선장이었다는 거짓말을 해왔는데 알고 보니까 400만 원이 입금됐다. 400만 원 받아서 차 떼고 포 떼면 270만 원 받았겠지.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라니까. 이거 내가 볼 때는 지금 철근 400톤 뉴스를 물타기 하려고 이준석 400만 원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고 생각한다니까. 지금 중요한 건 국정원에서 세월호를 이용해서 제주 미해군 기지로 철근을 나르다가 그 과적이 일어났고 그 과적이 세월호에 침몰한 원인일 수 있다. 이게 중요한 뉴스야. 이걸 가려야 되니까 지금 쓸데없는 얘기가 마치 중요한 것처럼 막 퍼돌리고 있는 거야. 이준석이가 거짓말한 나쁜 놈은 맞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준석보다 더 나쁜 것들이 바로 세월호를 이용해서 과적 운행을 상시적으로 했다는 그 전보도가 더 중요한 거야. 그걸 지금 가리려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리고 지금 막 뭐 되게 중요한 뉴스처럼 손석희 사장이 그때 팽목항에서 했던 뉴스 중에 그 해난 사고가 나면 눈을 돌리는 물타기하는 다른 뉴스를 준비하라는 매뉴얼이 있었다. 그거 우리 2014년에 다 보고 분노했던 거야. 그걸 왜 이제 돌리고 있냐고. 이거는 지금 세월호 철근 400톤 그걸 가리려는 거야. 이 세월호 철근 400톤의 의미는 뭐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의 희생자들을 구조만 못한 게 아니라 구조만 못한 책임이 아니라 침몰 원인을 제공했다. 침몰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야. 두 번째, 세월호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이정현이 언론의 보도에 참여를 해서 보도 지침을 내리고 그래서 결국은 뭘 했다? 방송법을 위반했다. 이정현은 지금 방송법 위반으로 징역 기소돼야 될 놈이다. 그 두 가지 뉴스를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가려야 되는 거야. 왜? 이정현이가 박근혜 입이었잖아. 박근혜 입이라고 얘기되는 그런 이정현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월호의 중요한 뉴스 철근 400톤 이정현의 보도 통제 이런 부분을 지금 가려야 되는 거야.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큰 뉴스는 뭐냐? 서별관 회의야. 왜냐? 지금 박근혜가 세월호 특조위를 없애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세월호 특조위가 세금 먹는 하마라고. 그래서 세월호 특조위를 없애야 된다는 거야. 근데 세월호 특조위가 100억밖에 안 썼어. 근데 세금 먹는 하마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서별관 회의는 국민 세금을 10조 원 가까이 낭비한 사건이에요. 걔네가 5조 원대 가짜 장부를 허위 장부를 냈다는 걸 알면서도 4조 6천억 원이라는 세월호 특조위 비용의 460배에 해당하는 돈을 낭비한 애들이란 말이야. 4,600배인가? 가서 봐. 100억, 1,000억. 응. 그다음에 조져. 동그라미 4,000배네. 그죠? 지금 세월호 특조위에 100배인가? 460배? 세월호 특조위가 100억을 썼다고 세금 먹는 하마라고 특조위 해산시킨 박근혜 정부야. 해산시킨다는. 그런데 4조 원이면 100억의 몇 배야? 460배예요? 460배나 되는 국민 세금을 그 대우조선에다가 투입하라고
그거 결정한 게 박근혜랑 최경환인 거잖아. 460배나 더 많은, 세월호 특조위에 들어가는 돈보다 460배나 더 많은 돈을 어디에다가, 대우조선에다가 투입하라고 최경환하고 박근혜가 결정했다는 거 아니야. 즉, 그러고 나서 이 최경환이 지금 50억 뇌물 수수설이 떴어. 근데 그 뇌물 수수설에 대해서 자기가 진짜로 정당하면 나와서 그 언론하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19일날 유럽으로 토낀다는 거야. 일정이 미정이라는 거야. 이거 잠적한다는 거예요. 지금 50억 수수설에 대해서 언론이 잊어버릴 때까지 지금 당분간 해외 도피한다는 거야. 현직 국회의원이.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이거 지금 내가 볼 때 이 최경환이 도망가는 건 50억 뇌물 수수설보다는 나는 서별관 회의 때문인 것 같아. 서별관 회의에 대해서 국정조사에 들어가면 지가 증인으로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서별관 회의에 국정조사 대상이 될까봐 50억 뇌물 수수설을 흘리고 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 핵심은 서별관 회의야. 왜냐? 이 서별관 회의에 대우조선만의 문제가 아니야. 서별관 회의의 문제는 이제까지 박근혜 정부 3년 반 동안 나라를 말아먹은 모든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자가 서별관 회의인 거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인데 왜 최경환이가 지금 도망가야 되냐. 지금 봐봐 여러분. 왜 박근혜를 대통령 만들었어요? 국민들이 지금 성주 국민들이 저렇게 배신을 당하면서 박근혜를 찍어준 이유는 단 하나였어. 박근혜 아버지가 독재를 했지만 지금 경제가 위기로 가고 이명박이 경제를 완전 쪽박을 내놨으니까 박근혜가 경제를 바로잡아야 된다. 이명박이 재벌들 중심으로 부자들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서 온 서민들이 다 망했으니 박근혜가 지 아버지 시대 때처럼 그 독재를 휘두르더라도 경제 민주화를 해내라. 그런 목적으로 박근혜를 뽑아준 거야. 근데 박근혜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경제 민주화를 버렸어. 그래서 김종인이 튀어나왔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박근혜가 보여준 3년 반 동안 오로지 부자와 부패한 관피아들, 부패한 군부 독재 세력의 잔재들, 잔챙이 할배들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분식 회계를 한 그런 대우조선 같은 회사에다가 국민 세금 4조 6천원씩 쏟아 부은 게 박근혜식 정치야. 그 모든, 이게 대우조선만 4조 6천억이야. 나머지는 더 얼마나 심각하겠냐고. 박근혜 정부 3년 반 동안에 국민의 가계부채가 극대화됐어. 역대 사상 최대가 된 거야. 누구 때문에? 박근혜랑 최경환이 빚어서서 아파트 사라. 가계대출 확장 정책을 폈잖아. 그래서 가계대출이 지금 사상 최대가 됐단 말이야. 이 책임도 누가 져야 돼? 박근혜가 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하고 최경환이 지금 둘이서 나라 경제를 말아먹어 놓고 그 말아먹은 나라 경제에 대해서 지금 책임 안 지고 박근혜는 지금 몽골 맛집 탐방 가고 반짝이 안경 쓰고 주책을 떨다가 그 국제 정상들 사진 찍은 데도 따당하고 그러고 있고 최경환이는 지금 50억을 받았다는 설이 제기됐는데 뭐 언론사를 고소하겠다 이렇게 던져놓고 지금 유럽으로 도피한다는 거야. 아주 그냥 나라를 개 말아먹고 있는 거야. 이것도 사실 박근혜 입장에서는 가려야 될 뉴스죠. 예. 지금 박근혜 입장에서는 세월호 철근 400톤, 그 다음에 최경환의 최경환 박근혜의 서별관 회의, 이걸 지금 숨겨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있는데, 또 박근혜가 가려야 됐던 문제들, 또 뭐가 있었지? 위안부 협상 잘못됐고 지금 일본에서 아베가 지금 북한으로 쳐들어갈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했잖아. 그죠? 그런데다가 지금 이 핵심은 뭐냐? 최저임금. 지금 이 최저임금 10,000원 얘기가 거의 지난달까지만 해도 평균 수준으로 얘기가 됐어. 그렇잖아요. 최저임금 10,000원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국민들의 뭐였어? 기본 정서였어. 근데 그 최저임금 10,000원 설이 막 나오자마자 조선업이 위기란 얘기가 나오고 뭐 줄도산을 할 거란 얘기가 막 나오면서 국민들에게 위기의식을 심은 다음에 지금 최저임금 6,400원대로. 그죠? 6,400원대로 지금 깎은 거야. 주저앉힌 거야. 지금 최저임금 10,000원은 왜 필요한 거냐? 이게 현실 물가를 반영한
노동임금을 그만큼 줘야 된다는 얘기야. 노동자들이 물가 인상을 반영해서 그만큼을 받아야, 그래야 정상적 소비가 일어나고, 정상적 소비가 일어나야 경제의 선순환, 즉 생산이 일어나고 일자리가 일어나는 경제의 선순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10,000원이라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야. 이 최저임금 10,000원 얘기는 무슨 저 영세 자영업자들이 알바생에게 줄 돈이 없다 뻥까지 말라 그래.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 자기네들이 이래. 알바생을 쓸 돈이 없어서. 그러면서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장하는 건 알바생 시급 10,000원 때문에 영세 자영업이 어려운 게 아니라 대기업이 골목시장을 장악한 게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그들의 논리가 안 통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최저임금 논란을 결정을 하는 시기에 사드 배치를 했어. 그래서 사드 배치에 전부 다 정신 팔려서 지금 노동임금 최저시급 10,000원 얘기가 지금 뉴스에 안 나온 거야. 이것도 지금 이놈들이 가려야 되는 부분인 거지. 그 다음에 지금 그 노동시장을 이 성과제로 바꾸고 있잖아. 성과급 제도로. 그 성과급 제도가 계약직으로 바꾼다는 거야. 연봉 성과급 제도가 계약직으로 바꾼다는 거야. 1년마다 연봉 협상을 한다는 얘기는 연봉 협상 안 해버리면 실직이 되는 거야. 지금 노동악법을 막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지금 다 가리는 포석으로 뭘 던진 거야? 지금 거기다 지금 국정교과서 비리가 막 터지고 있었잖아. 국정교과서 뭔가 수상하다 하면서 막 지금 자료 공개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런데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개소리했던 게 들통이 나가지고 초등학교 교과서는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이게 고등학교 교과서라면 이건 대학교가 결정되는 문제이고 대한민국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을 문제 아니야. 이거 교육 파탄이라고 심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렇잖아. 거기다가 지금 메르스 환자가 작년에 우리는 메르스가 끝난 줄 알았잖아. 메르스 종식됐다고 얘기했잖아. 그 뒤에 3명의 메르스 환자가 추가로 발견이 됐는데 뉴스 한 자락 안 나왔어. 거기다가 그 신종플루, 초중고에서 신종플루가 지난 겨울에 유행했는데 그것도 뉴스 한 자락 안 나왔어. 거기다가 돼지 콜레라 얘기 한번 나오다가 그냥 망치분이 한마디 딱 하니까 쑥 들어가 버렸잖아. 그지? 거기다 백남기 농민 문제 유엔에서 문제로 다뤘어. 유엔에서 조사위원회가 꾸려지고 백남기 농민 문제에 대해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거야. 지금 유력한 국제 언론들이 박근혜가 독재 체제로 가고 있다. 지금 미국에서 나온 이제 그 언론이 있어요. 정치 전문지. 예. 그 외교 전문지인 포린 폴리시라는 외교 전문지가 있대. 거기서 한국이 지금 독재 시대로 회귀하는가. 예. 이런 뉴스가 나왔다는 거야. 박근혜 정권이 언론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탄압하면서 박정희 정권을 닮아가고 있다. 이거 누구의 말이야? 이게 미국의 외교 전문지인 포린 폴리시가 지난 14일, 즉 7월 14일에 미국 현지 인터넷판으로 게재한 내용이라는 거야. 한국은 독재 정권으로 회귀하고 있는가라는 기사에서 박 대통령이 집권한 지난 3년 반 동안 정치적 자유의 후퇴가 두드러졌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격월간 잡지인 이 매체는 지난해 11월 민중 총궐기를 주도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최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면서 한국에서 평화적인 결사의 자유가 축소됐다는 국제 엠네스티의 지적을 인용했다. 92년 김영삼 대통령이 군사 독재를 끝내기 전까지 한국에서 집회를 탄압하는 일은 흔했는데 박근혜 정권 몇 년간 다시 그 시절로 후퇴했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박 대통령의 독재적인 성향이 독재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점과 관련됐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면서 박정희 집권 18년은 경제성장과 함께 임의적인 구금, 광범위한 고문, 처형, 계엄령 등 심각한 탄압으로 점철됐다고 했다. 포린 폴리시 인터넷판 기사를 이제 그대로 캡처한 거죠. 포린 폴리시는 박 대통령이 집권 후에 아버지의 강력한 통치를 그리워하는 보수 진영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북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기며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북한의 위협이 제한적이며 마음속으로는 그리 심각하게 느끼지 않고 있다. 정확하게 본질을 누리고 있죠. 보고 있죠. 하지만 이런 현실도 박 대통령이 전국의 모든 베개와 침대 밑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찾아내려는 묘한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막지는 못하. 어머.
전국의 모든 베개와 침대 밑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찾아내려는 묘한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약간의 진보적인 성향만 있어도 종북으로 공격하는 일이 흔해졌으며 박 정권 하에서 아예 열기 수준이 됐다고 진단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1958년 이후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 해산 조치를 취한 것,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로 주입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들었다. 박 정권 하에서 언론의 자유도 퇴보했다고 지적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박 대통령의 행적을 의문시한 일본 산케이신문은 서울지국장과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의 살인사건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어준 주진우 기자의 보도 등을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한겨레 신문이 박 대통령의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 조문사진 연출을 보도한 일, 조선일보가 고위직 임명자에게 대해 보도한 것, 세계일보가 박 대통령의 측근 정윤회 씨 의혹 보도를 한 것 등 대통령과 관계된 보도들은 여지없이 고소 고발의 대상이 됐다고 소개했다. 그 결과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한국의 순위는 이 발표가 시작된 2002년 이후 가장 낮은 180개국 중 70위로 떨어졌고, 언론들은 자체 검열을 하거나 두려움 속에서 취재 보도 활동을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포린폴리시는 집권 새누리당 대변인이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에 대해 친북 요원들이 주도한 불순한 집회라고 공격한 일, 박 대통령이 시위대를 이슬람 국가 IS 테러범에 비유하며 복면 시위 금지를 지시한 사례들을 소개했다. 개쪽 팔려요.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아버지 때처럼 고문 처형하거나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쿠데타로 전복하진 않았지만 자유에 대한 탄압은 분명히 귀환했다라고 했다. 이 매체는 이렇게 글을 맺었다. 이 모든 것이 반공주의의 이름으로 행해지지만 오늘날 한국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북한이 아니라 불평등과 일자리 부족, 삶의 질 같은 것들이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실패한 박근혜에게는 그 책임을 돌려야 할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에게는 진보 진영과 공산주의자들만 있으면 족하다. 이야, 어마어마하네. 그죠? 예, 진짜 전부 다 알아. 세계가 다 알아. 박근혜의 실체에 대해서 세계가 다 아는 거예요.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자, 근데 박근혜 누가 만들었어? 박근혜를 누가 만들었어? 종편이 만들었어. 그죠? 예, 언론이 만들었잖아. 예, 언론과 박근혜가 문재인이 죄 없는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지 않아. 그렇지, 그것도 중요한 문제다. 맞아. 박근혜가 가리고 싶었던 가장 큰 비밀.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는 없는 걸로 나왔지만 문재인이 성폭력 범죄자들이나 하는 것처럼 미행을 하고 감금을 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대선 토론했잖아. 이거 박근혜의 당선 무효형에 처할 처벌이야. 박근혜가 대통령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범죄자라는 거야. 그게 얼마 전에 법원에서 선고가 났잖아. 그치? 그것도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는 자기의 처음 출생에, 그러니까 이 탄생 배경부터 선거법 위반이라는 증거가 지금 떡하니 선고가 됐어. 박근혜는 선거법 위반 범죄자야.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하면 당선 무효형이야. 징역형을 살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월호의 원흉. 그 박근혜의 무능을, 박근혜 자격도 없는 박근혜가 대통령을 하면서 세월호의 희생자들을 구조하지 못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세월호 침몰의 원인도 제공했다는 거야. 그것도 밝혀졌어. 그죠? 그 밖에 메르스 사태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제대로 책임자가 처벌받은 적이 없어. 그런데다 무엇보다 박근혜를 뽑아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경제를 살리라고 뽑아준 건데 서별관 회의가 친 사고가 지금 들통이 나자 최경환은 지금 잠적하고 있고 박근혜는 그걸 덮으려고 지금 외교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하고 제대로 논의도 안 된 상태에서 사드 배치 결정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서 자기네 지 아버지의 선친의 고향이 성주라며. 그래서 성주에 박근혜 조상이 있다. 그러면서 그 자기 고향 땅, 조상 땅에다가 저질러 놓고 자기를 지지하니까 지켜줄 거라고. 지금 박근혜의 모습은요. 왠지 그 몰락하는 권력이, 과거에 몰락하는 권력이 어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후백제 운동했던 애들, 그런 애들 있잖아, 왜. 마지막에 막 자기 고향으로 가서 고향의 힘을 믿고 막 사고를 치나 결국은 진압당하는. 지금 박근혜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다. 지금 내가 볼 때 성주 고향 사람들도 박근혜를 버렸어. 조상의 고향인, 박근혜 고향에서도 지금 박근혜를 지금 버린 거라고 내가 볼 땐 보여지거든? 역사적으로 이런 현상은 무자격, 권력을 상실한 왕권이 내 마지막 발악의 모습이 딱 지금 박근혜의 모습이야. 그죠? 제가 볼 땐 그래요. 자, 오늘 이야기의 시작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제 이 1%의 금융자본이 언론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소위 미친 그 대변자들, 미친 앞잡이들에게 그 떡고물을 뿌려가지고 전면에 내세워서 뭐 11억 떼거지라는 거짓대. 송영선이가 무슨 JTBC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JTBC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11억 중국 거짓대들이 내정을 간섭한다, 이런 발언을 했다면서요. 이게 박근혜 지지자들의 수준이야. 내가 이제 어저께 우리 딸이 무슨 이제 남산에서 뭐 상을 타가지고 그 수상식 갔다가 오는 길에 소위 명동 재미로라는 길을 쭉 걸어서 내려오게 됐어. 그래서 거기 얼마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가. 그리고 정말 명동은 거의 중국인의 도시 같아. 중국인의 거리야. 완전 다 중국말이야, 모든 간판이. 나는 못 읽겠어. 근데 그 정도인데, 그 정도로 지금 명동과 남대문은 중국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간신히 먹고 살고 있는데, 박근혜 지지하는 송영선이 그 박근혜 친박연대 이끌었던 사람이잖아. 그게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밤샘 토론을 하면서 11억 거짓대, 이런 표현을 썼다. 지금 대중국 무역해서 먹고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 굶어 죽으란 얘기야. 자, 이런 식으로 이정현이나 송영선이나 이런 애들을 막 이정현, 홍준표, 송영선 막말 트리오라고 내가 볼 땐 그 이름을 지었어. 이런 막말 트리오들을 시켜가지고 욕바지를 시키고, 그리고 막 정상적이고 상식이 있는 민주 국민의 따귀를 때리면서 지금 이제 기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박근혜가 이 모습에서 내가 보는 건 종말의 냄새야. 이제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종말의 때가 반드시 다가오고 있다.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어. 내가 볼 때 박근혜와 그 일당들, 지난 100년 동안 이 한반도를 지배해왔던 박근혜와 이 아베의 망령, 그들의 이 친일파의, 일제를 숭상하고 미국의 충성을 다 바쳤던 그들의 종말이 지금 다가오는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냐? 저들이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물리적인 힘으로 맞서 싸우려고 한다면, 이거는 물리적인 힘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쟤네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인 힘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한다면, 우리 쪽에 희생자가 너무나 늘어난다는 거야. 그럼 필요한 게 뭐냐? 우리는 무조건 평화의 명분을 만들어야 돼. 어떤 명분의 전쟁도 반대한다. 어떤 명분의 전쟁도 반대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명분을 분명해야 돼. 투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위한 투표를 하냐고. 무엇을 위한 투표를 하냐고.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이냐고. 지금 우리가 이 사드 시기에, 사드 배치 전국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뭐냐? 어떤 목적의 폭력도 반대한다. 테러도 반대하고 전쟁도 반대하고 모든 핵무기에 반대한다. 한반도 비핵화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했다고 우리나라 언론과 박근혜 지지자들은 이 말은 곧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편이다라고 잘못 이해해. 미친놈들이야.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은 한반도에서 미국산 핵무기도 빼란 얘기야. 한반도에 누구도 핵무기를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반도 비핵화란 얘기는 북한도 미국도 남한도 핵무기를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근데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비핵화에 공조하기로 했다.
그 말이 마치 북한을 고립시키는데 동의하기로 했다라고 들리는 거, 그거 미쳐서 그래. 미친 거야. 박근혜 지지자들이 미쳐서 그렇게 들리는 거야.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은 한반도에서 우리도 손 뗄 때니까 미국도 손 떼라는 거야. 미국과 일본도 한반도에서 손 떼란 얘기라고. 한반도를 비폭력, 비핵, 평화지대로 만들란 얘기야. 중국과 러시아도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할 힘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 일본과 미국도 한반도에서 전쟁할 생각 꿈도 꾸지 말란 뜻이라고.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깨어나야 돼. 우리 국민들이 주인답게 깨어나서 우리가 외쳐야 될 건 뭐야? 모든 전쟁에 반대한다. 어떤 명분의 전쟁에도 반대한다.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세계의 어떤 명분의 전쟁과 폭력에도 반대한다. 모든 테러에 반대하고, 모든 전쟁에 반대하고, 모든 내전에 반대한다. 전 세계에 평화의 그 에너지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이 하나님이란 누구냐? 이 세계를 우주의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한마디로 모든 에너지를 관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떤 사람은 가시라고 부르고, 어디서는 알라라고 부르고, 어디서는 뭐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명칭은 다양하지만 결국 이 창조주 하나님, 우주를 운영하는 섭리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유일하신 분이 그 신인데, 그 신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지금 이때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 모든 평화를 사랑하고 나눔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에너지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탐욕과 폭력에 저들의 에너지를 선택할 거냐? 지금 선택해야 될 때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이게 21세기 나는 세계 질서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이 21세기 세계 질서를 온라인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전 세계를 평화와 공존, 나눔의 공동체로 만들어내야 된다. 그 토탈리콜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마지막 장면처럼 온 세계에 평화가 가능합니다. 뭘 버리면, 저 1%의 금융자본의 탐욕을 버리면, 그들이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외치면 우리 99%의 세계 평화주의자들이 승리할 수 있어요. 전쟁을 통해서 이기는 자는 단 1%의 금융자본입니다.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건 우리 모두가 이런 탐욕과 폭력을 맞서 싸울 사랑의 힘, 평화의 힘으로 우리를 무장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걸 널리 온 세계에 우리가 전달해야 됩니다. 지금 사드 배치 정국에서 저들이 원하는 건 어떤 공안몰이, 냉전체제, 그리고 막 이념 대립 이런 걸 원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모든 전쟁, 모든 물리적 폭력에 반대한다는 하나의 명분을 가지고 세계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전 세계의 99%가 그렇게 네트워크로 묶여야 된다. 이게 이미 2014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사명이에요. 제가 이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저는 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계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권력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물리적인 폭력을 이용하는 저 1% 자본과 맞서 싸워서 99% 모든 지구인이 평화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들의 앞잡이가 돼서, 저들 폭력과 탐욕의 앞잡이가 돼서 그 얼마 안 되는 떡고물을 나눠먹는 자가, 얻어먹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망치부인과 함께 세계 평화 네트워크를 만드는, 세계 평화 공동체를 만드는 주역이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세계 평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전 생각해요. 왜냐? 저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의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악한 권력이 어떤 물리적인 그 힘을 가지고 저를 공격해 올지라도 우주를 창조하신 그 에너지가 저의 편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망치 부인이 질 거라고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폭력의 앞잡이가 돼서 탐욕의 앞잡이가 돼서 그들의 떡고물을 구걸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망치 부인과 더불어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존엄성을 지키는 전사가 되시겠습니까? 평화의 전사가 됩시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중지 동천 무리가 모여서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 천이 뭐냐? 하늘의 에너지를 말합니다. 하늘의 선한 에너지, 평화의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 편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대오를 이루어서 단결할 때 하늘은 우리 편에 설 것입니다. 누군가 포기해서 지금 오늘 우리의 이 절망이 만들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 우리의 역사는 반드시 희망의 역사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이 길은 험악할 것입니다. 승리가 보장되고 만만한 길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거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길, 저 혼자서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에너지만큼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에너지가 저와 함께 전진해 갈 거라고 저는 믿으면서 오늘도 편안히 잠자리에 들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방송이 마음에 안 드셨다면 제가 부족해서 그럽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혹시 오늘 방송을 통해 감동을 받거나 몰랐던 내용을 알게 됐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 추천해 주신 자발적으로 추천해준 3047분께 감사드리고요. 한 800분에서 900분이 추천 안 하고 도망갔네요. 오늘 밤에 일어나서 이불 빨지어다. 새벽에 일어나서 이불 빠시고, 그리고 오늘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올려주시는 우리 풍행국님, 여비고님, 그리고 참지상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후원 덕분에 오늘도 망치부인 당당하게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이름도 안 불러주는데 후원 안 할 거야. 그런 마음이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름 불러드리지 않아도 후원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오늘도 당당히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후원 못해서 미안해요 라고 하지 마세요.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신 여러분이 가장 큰 후원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이었고요. 다음 방송은 월요일 아니구나. 아니 월요일 아니에요. 진정하세요. 다음 방송은 목요일 낮 2시를 기본으로 하고요. 만약에 더 일찍 하게 되면 화요일 날 제 컨디션이 좋으면 화요일 날 방송을 할게요.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